이거 여기 지금 앞에 2개, 뒤에 1개까지 해서 실험 3개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요 실험 3개 정리를 할 건데, 그 빈 공간은 그냥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 좀 하라고 그냥 알아서. 어차피 딱히 얘는 뭐 쪽지시험을 보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아마 완자를 풀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본 적이 있을 거고, 밑에 2번 생콩즙 실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너무 내신틱하거나 그런 실험이라기보단 이건 좀 더 여기저기 좀 많이 쓰는 실험이고요. 그러니까 생콩즙 실험이 출제될 확률이 제일 높은 실험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확률이 높은 게 요 발효 실험도 좀 그래도 꽤 다루는 편입니다. 대부분 학교들에서 많이들 다루는 편이고요. 뒤에 있는 화성토양 실험은 옛날에는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서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야기할 게 좀 있어서 요 실험 3개를 좀 오늘 정리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발효 실험인데, 그 발효 실험은 기본적으로 설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 프린트를 나눠드린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필기할 거나 이런 게 필요하면 필기하라고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보다 여기 그림 있는 걸 보는 게 좀 더 편할 테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프린트 보시면은 그 발효관 A, 발효관 B, 발효관 C 해가지고 그렇게 생긴 요게 이제 말 그대로 요 실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 우리가 여기를 이제 맹관부라고 부를 텐데요. 맹관부를 처음에 끝까지 아예 다 액체가 가득 차도록 만들어 두는 게 기본입니다. 사실 우리가 완전히 안에를 공기를 다 빼고 액체로 채워놓고 뒤집게 되면 쏟아지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물을 끝까지 채워놓고 뒤집으면 물이 쏟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쏟아지려면 이런 U자 형태의 관, 완전한 U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꺾인 관이잖아요, 아래쪽이. 이런 식의 U자 형태의 관에서 오른쪽을 누르고 있는 압력이 1기압이기 때문에 왼쪽도 똑같이 1기압만큼의 물기둥이 있지 않고서는 얘는 위에까지 꽉 채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10m 이상의 물기둥이거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위에까지 물이 꽉 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하는 건데, 일단 이 실험에서 중요한 건 효모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효모라는 생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효모는 우리가 뭐 이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효모, 이스트 어디 쓰는 거게? 이스트는 그래도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는데, 그치, 빵 만들 때 우리 이스트를 넣는단 말이죠. 빵 만들 때 이스트를 넣는 이유가 애초에 발효를 위해서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효모는 술을 만들 때 쓰는 게 가장 베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요. 근데 술 만들 때 말고 이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 때 쓰기도 하고, 사실 우리 빵 만드는 것도 결국 알코올 발효를 이용하는 거거든.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효모도 생명체다 보니까 산소가 있으면 세포호흡을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를 하고, 그리고 다량의 에너지를 얻는 형태로 되는 이 산소호흡, 세포호흡을 합니다. 효모도. 그래서 효모라는 얘는 이제 생명체인 거니까 결국에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걸 하긴 하는데, 근데 산소가 없을 때는 이제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무산소 호흡은 말 그대로 산소가 없이 일어나는 호흡은 다 무산소 호흡이거든요. 목적은 호흡이니까 에너지를 얻는 데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산소 없이 일어나면 무산소 호흡이고, 이 무산소 호흡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포도당을 산소 없이 분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분해하지 못하고 보통 이제 중간 산물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도당은 완전히 분해하면 이산화탄소나 물까지 분해돼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까지 분해하지 못해서 조금만 분해하고 마는, 말 그대로 이제 중간에 끝나는 이 되는 거지. 근데 저 중간 산물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발효, 우리한테 해가 되면 부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썩는 거랑 우리가 썩은 거랑 그 다음에 발효된 거는 진짜로 완전히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과정을 했지만 그 나온 결과물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발효, 우리한테 해가 되면 부패, 썩은 거,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
지극히 인간 입장에서 나눈 건데, 근데 이 중간 산물이 효모가 하게 되는 발효는 이 중간 산물이 에탄올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생명과학만 하시는 분들은 굳이 에탄올까지 기억 안 하고 알코올 정도로만 기억해도 되는데, 어차피 화학도 하시는 분들은 A가 에탄올이고 C2H5OH고까지 다 기억해야 될 테니까 필요한 만큼 이제 기억하고 외워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으로부터 알코올, 에탄올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게, 포도당은 탄소 6개짜리거든요. 포도당의 원래 화학식은 C6H12O6니까. 근데 에탄올이 C2짜리인데 얘가 2개 만들어져요. 2분자의 에탄올이 만들어지거든, 포도당 1분자를 이용했을 때. 그럼 탄소 6개짜리로부터 탄소 2개짜리가 2개, 그럼 총 탄소 4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탄소 2개가 남지. 그건 어디로 갔을까? 그쵸? 그건 이산화탄소 형태로 그냥 방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자 수를 얘기하면 이산화탄소가 2분자가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발효를 통해서 만든 술이 탄산을 갖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빵을 발효시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빵에다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기체가 빠져나간 자리가 생겨요. 반죽 안에. 그럼 그걸 우리가 구웠을 때 빵에 폭신폭신한 느낌이 나게 되는 거지. 그 기체가 빠져나간 자리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잠깐만. 뭔 이야기였었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공통적이긴 한데요. 일단 무산소호흡은 에너지 발생량은 훨씬 적긴 하고, 산소호흡, 세포호흡 쪽에 비해서.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원래 위에 거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6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요 무산소호흡을 하게 되면 2개 이산화탄소만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거든. 이게 기본적인 발효,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룰 발효인 효모, 알코올 발효에 대한 특징 정도가 될 거고, 지금 이 실험이, 거기 발효 실험이 요 알코올 발효에 대해서 테스트해보는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실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효관 A, 발효관 B, 발효관 C를 서로 다르게 놓고, 하나는 증류수랑 효모액을 섞었고요. 효모액이라고 하면 보통 뭐냐면 말 그대로 효모를 넣어놓은 물 정도가 되기도 하고요. 간혹 가다가 효모를 섞은 물이 아니라 효모를 부숴서 효모 안에 들어있는 효소를 꺼내서 효소액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똑같습니다. 효모액을 그냥 쓰거나 효소액을 쓰던가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이 무산소호흡을 하려고 해도 이 안에 뭐가 다 필요할 거니까, 효소가 다 필요할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효소만 있으면 효모의 역할은 다 할 수 있어서 뭐를 쓰든 이렇게 실험이 되어 있을 때,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증류수를 넣은 건 그냥 대조군인 겁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증류수를 넣은 건 그냥 대조군일 거고, 그러면 실험군이 되는 게 발효관 B, 발효관 C 이쪽이 될 텐데, 얘네들은 포도당하고 음료수, 맨 오른쪽은 음료수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쟤는 음료수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많은 문제에서 쓰는 게 과당용액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과당용액과 음료수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료수가 제로가 아닌 경우에는 다 과당용액이거든, 결국. 우리가 먹게 되는 그 단 성분들은 설탕인 건데, 결국엔 설탕이 사실 과당이에요. 그래서 과당용액을 포도당용액 대신에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음료수 내지는 과당용액 이렇게 해서 나눠 놓은 건데, 얘네들은 맨 밑에 보이는 것처럼 기체 부피를 통해서 발효를 얼만큼 했나가 실험의 가장 기초적인 목표야. 그래서 사실 실험 자체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발효했을 때 기체가 더 많이 나오고, 음료수, 과당을 이용해서 발효를 했을 때는 적게 나오네, 이런 거란 말이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실험을 보고 분석하면 끝날 얘기니까 딱히 짚을 게 없어, 오히려. 그러면 그 외에 부수적으로 이 실험에서 좀 짚어볼 것들을 몇 개 짚어볼 건데요. 몇 개 얘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손마개.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꽤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사실 다른 마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마개가 아니라 다른 마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열어두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열어두거나 다른 마개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꼭 손마개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손마개가 꽤 중요해지는 건데, 왜냐면 만약에
산소가 들어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면 효모는 발효를 하지 않고 세포호흡을 해버릴 거예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산소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거거든. 근데 산소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야. 열어놓는 건 당연히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마개들은 산소를 완전히 차단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솜마개 같은 경우에는 그 솜 자체가 굉장히 엉겨 있기 때문에, 이 섬유들이 엉겨 있기 때문에 산소를 차단하기 가장 좋고요. 그래서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게 단순한 솜마개보다 물에 적신 솜마개를 이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럼 산소가 더 통과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솜마개의 역할은 산소를 차단해서 발효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게 일단 1차적인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꽤 생각보다 요 솜마개도 할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실제로 실험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발생한 기체의 양만큼 여기 맹관부에 차 있는 액체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관 안에서 기체가 발생하게 되면 기체가 내부에서 쌓일 거 아니야. 그게 맹관부 위쪽에서 여기에 기체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체가 채운 만큼 액체가 밑으로 밀려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얘는 기체 발생량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맹관부의 액체가 그만큼 많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조금만 발생하게 되면 조금만 내려오게 되는 거고, 아예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끝까지 다 액체가 계속 차 있는 상태가 되겠고, 요런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체 발생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무산소호흡, 즉 발효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산소호흡,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돼버리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길 거냐? 원래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더 많겠지?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맹관부에 들어있는 액체의 수면이 더 심하게 낮아지게 되겠죠. 기체 발생량이 더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솜마개는 산소를 차단해서 발효가 일어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효모액은 그냥 그 자체가 발효를 하는 생물체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다가 추가로 무슨 얘기를 좀 해봐야 되냐면, 여기 모인 기체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라는 걸 먼저 듣고 갔으니까 이산화탄소인 걸 알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원래 과학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산화탄소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실험을 해본 거야. 그러면 저기 기체가 발생하긴 했는데 뭔지 모르니까 기체가 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알고 있을 만한 이산화탄소 확인법, 검출법. 응? 뭐지? 석회수. 잖아. 우리가 석회수에 입김을 불어넣게 되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석회수가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검출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화학식을 잠깐 적어볼 건데, 화학 하시는 분들은 알아야만 하는 화학식입니다. 생명하시는 분들은 그냥 봐두기만 하면 돼. 굳이 안 중요해요. 이 석회수가 이산화탄소를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 거냐면, 석회수 자체가 CaOH2라고 하는 얘의 수용액이에요. CaOH2 얘를 이제 뭐라고 해? 수산화 칼슘 이렇게 불러주지. 그래서 수산화 칼슘 수용액이 물에 녹여놓은 게 석회수인데, 얘가 이산화탄소를 만나게 되면, 개수는 안 맞출게 귀찮아. CaCO3, 우리가 흔히 개수 안 맞춰도 되는구나. 우리가 흔히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탄산칼슘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앙금이지. 이 앙금은 아마 1학년 때 다뤘을 걸로 아는데, 아닌가? 1학년 때 안 다루나? 중학교 때 다루나? 중학교 때 다루는 내용이니까 한번 봐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얘가 이제 앙금인데, 탄산칼슘은 흰 색깔을 띠는 앙금이에요. 흰 앙금, 흰 침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게 생기면서 뿌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석회수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검출이 맞아. 근데 사실 현재 옛날에 있었던 실험들은 다 그래서 석회수를 이용했던 건 맞는데, 요즘 실험들은 이산화탄소 검출하는데 석회수 안 씁니다. 왜냐면 석회수는 한번 쓰고 나면 버려야 되는 것도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뿌옇게 되는 이 침전물이 생기는 것 때문에 뒤처리가 힘들어서
요즘 잘 안 써요. 그래서 석회수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CaOH2, 즉 수산화 칼슘 수용액 대신에 KOH나 NaOH 같은 거. 그럼 얘네들은 명칭이 뭐야? 수산화 칼륨이나 수산화 나트륨, 이런 애들 수용액을 이용해 줍니다. 얘네 수용액을 이용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뭐냐면 애초에 CaOH2 수용액이 석회수 CO2를 넣었을 때 요 뿌옇게 흐려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좀 쓰기 좋았던 건 맞거든? 근데 사실 앙금과 별개로 얘가 이산화탄소를 검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는 뭐가 있냐면 CaOH2 수용액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그냥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KOH, NaOH 얘네들도 똑같아. 똑같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거야.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수산화칼슘,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의 공통점은 뭐야? 수산화이온을 가지고 있는 거. 뭐라고 하면 돼? 그쵸? 염기성. 그쵸? 염기. 이 물질들 자체는 염기, 그리고 얘네들을 물에 녹이면 염기성을 띠게 된다는 거거든. 그리고 원래 염기들이 갖게 되는 염기성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흡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떤 염기성 수용액을 갖다 놓든 다 상관없어.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수산화칼륨이나 수산화나트륨입니다. 가장 구하기가 쉬워서.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림 프린트 그거 보시면 마지막에 발효관 A에서 C의 용액의 일부를 덜어내고 5%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넣는다. 그러니까 이거의 목적이 뭐인 거야? 모인 기체가 이산화탄소인지 확인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과정이 끝난 뒤에 어떻게 될까요? 내려왔던 맹관부 쪽의 수면이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KOH를 넣어주면. 왜? 기체 상태로 모여 있었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버리거든. 여기 이산화탄소가 모이는 바람에 이산화탄소가 생긴 만큼 밑으로 물을 밀어내서 떨어졌던 거란 말이야. 근데 반대로 우리가 KOH를 넣어주면 여기 모여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니까 여기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거지. 그럼 다시 수면이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산화탄소 검출할 때 수산화칼륨 쓰는 거는 요 뒤에도 앞으로도 계속 좀 되게 많이 나와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발효 실험에 대해서 정리할 건 이 정도면 다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생콩즙 실험 쪽 얘기로 넘어가 볼 건데, 생콩즙 실험은요, 어떤 게 좀 있냐면 생콩즙은 말 그대로 생콩의 즙입니다. 말 그대로 콩을 갈아서 콩즙을 만든 거지. 그래서 이 생콩즙은 뭐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일단 실험 자체 설계가 거기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생콩즙을 주로 요소 용액이나 오줌과 섞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의 메인이 되는 실험군은 얘네 둘일 겁니다. 거기 지금 보면 A, B, C, D, E 중에서 확실한 대조군은 일단 E예요. 증류수랑 생콩즙을 섞어서.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실험 아니지 대조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험군이 되는 게 A, B, C, D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실험 목적에 따라서 A와 B를 대조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특징, 어떤 그 목표에서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A나 C 같은 게 대조군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E가 일단 제일 메인 대조군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요 실험이 진행될 때 우리가 보통 뭐를 많이 쓰게 되냐면 지시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시약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으니까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던가 메틸오렌지라던가 BTB 용액에 산성, 중성, 염기성, 우리가 이런 걸 보통 액성이라고 하는데 액성에 따른 색상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사실 아마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색깔이 어떻게 돼요? 보통 무무빨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산성에선 무색, 투명하고요. 중성에서도 무색, 투명하고요. 염기성에서 빨간색을 띠고 메틸오렌지 같은 경우는 산성에서 빨간색, 중성에서 주황색, 염기성에서 노란색을 띠고 BTB 같은 경우에는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 요건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올라왔어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까먹거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로 생콩즙 실험에서 사용되는 건 BTB이긴 해요. 근데 꼭 BTB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나머지도 다 알고 있는 게 나을 거고요. 보통 이제 외우는 거 하면 그냥 무무 빨주노 초파 이렇게 빨주노 초파가 그 무지개색 순서잖아. 우리 뒤에 남색 보라색 빼고 그러면은 이렇게 딱 빨주노 초파 했을 때 3개씩 끊어서 앞에 무무 2개 붙여줘서 아무튼 이제 외워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색깔은. 근데 일단 BTB를 직접적으로 사용해 줄 거니까 우리가 생콩즙 요소용에 생콩즙 오줌 이런 데다가 BTB를 넣어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넣어줬을 때 생콩즙 빼고 기본적으로 요소용액이나 오줌을 BTB에 섞으면 무슨 색깔을 띠게 될까요? 그럼 이건 무슨 질문이 되는 거냐면 요소용액이나 오줌은 액성이 무엇일까요? 라는 얘기거든. 뭘까? 뭘 것 같아? 일단 어제 나온 얘기 중에서는 산성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있었는데 사실 오줌이 산성인 건 생각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줌, 즉 요소용액이 산성인 건 좀 생각하기 힘든 쪽인 거고 보통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파란색, 염기성이다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암모니아 있잖아. 암모니아는 액성이 뭐지? 염기성이란 말이야. 암모니아 자체가 염기야. 그래서 암모니아 NH3는 물에 녹이면 암모니아 수용액은 곧 뭐랑 같은 말이냐? 수산화 암모늄이랑 같은 말인데요. 이거는 그냥 적는 거예요. 요거는 화학하는 분들만 알아도 되는 내용이긴 함. NH4OH. 요게 그냥 암모니아 수란 말이에요.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상태. 그럼 저렇게 적어놓으면 염기성인 게 좀 더 눈에 잘 보이잖아. 뒤에 OH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게 이제 암모니아를 물에 녹였을 때고 암모니아가 염기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오줌도 염기성이 되지 않나. 우리 소변하면 암모니아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근데 실제로 요소용액이랑 오줌을 BTB랑 섞어보면 초록색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요소는 중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줌도 중성이에요. 그래서 오줌이나 요소 자체는 중성이에요. 액성을 띠지 않아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성인 거고. 근데 실제로 그래서 생콩즙이랑 요소용액이랑 생콩즙이랑 오줌 이런 걸 섞은 다음에 BTB를 보면 그땐 노란색이 됩니다. 초기에.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요소용액이나 오줌은 중성이야. 근데 BTB 색깔이 노란색을 띠려면 그럼 누가? 생콩즙이 산성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 실험의 결론이거든. 그럼 왜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야? 일단 1차적으로 단순하게는 파란색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용액이 염기성으로 변한다는 얘기가 될 거거든. 그럼 왜? 왜 그럴까? 생각해봐.
우리는 생콩즙이랑 요소를 섞었을 뿐인데 염기성으로 바뀐대. 힌트는 다 주어져 있어요. 암모니아가 생기는 거겠지. 그래서 생콩즙이랑 요소용액이 염기성이 된다는 얘기는 요소 자체가 원래 뭐니까 뭐라 그랬어? 암모니아를 동화작용을 통해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소는 암모니아로부터 합성된 물질이거든? 근데 생콩즙을 섞으니까 다시 암모니아가 나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파란색 염기성이 되는 거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생콩즙은 요소를 분해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결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실험 결과는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파란색을 띠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생콩즙이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기억해 두고 있는 게 낫고요. 여기다 플러스로 간혹가다 이런 것까지 같이 다루는 경우도 있으니까 언급을 해주면, 실제로 이 생콩즙 안에 들어있는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하는 성분, 그 효소의 이름을 유레이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유레이스는 그냥 언급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전혀 언급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언급하는 분들은 시험 문제에 아마 섞어서 낼 거고, 언급 안 하는 분들은 그냥 유레이스라는 효소 명칭은 아예 몰라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콩즙 안에 들어있는 유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하는 거고, 그래서 실험이 이렇게 된다. 원래 중성이었던 요소용액 혹은 오줌이 산성인 생콩즙과 만나서 처음에는 노란색을 띠게 됐다가 나중에 얘가 생콩즙에 들어있는 유레이스가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해서 파란색으로 바뀌게 된다. 암모니아가 생기면서 염기성이 된다. 오케이? 이해되죠? 이런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끝. 이것도 이 생콩즙 실험도 이런 점들만 기억해 주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아마 완자를 푸신 분들은 관련 문제 다 풀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완자에서 다 자료 뜯어온 거란 말이야. 자, 그렇게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오줌, 요 생콩즙 실험이 제일 많이 다뤄요. 거의 모든 학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성토양 실험. 자, 얘는 사실 실험 자체가 워낙에 직관적이라 별로 얘기할 건 없는데 요즘 잘 안 다루는 실험이긴 한데요. 그래도 얘기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자, 암모니아가 아니죠. 화성토양. 얘도 이제 그림이 자신 없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그림을 최대한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화성토양 실험이니까 진짜 이 실험은 화성토양을 퍼다가 쓰는 거야. 말 그대로 화성에 흙을 퍼다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실험의 목적이 뭐냐면 화성토양에 생명체가 사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이 실험의 목적입니다. 그랬을 때, 자, 맨 왼쪽하고 오른쪽, 아니다. 실험 가, 실험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하겠네. 실험 가하고 실험 나는 특징이 뭐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긴 한데요. 자, 우리 탄소는 원래 질량수가 12여야 되는데 14의 질량수를 갖는 탄소가 된다면 이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동위원소가 되는 겁니다.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가져야 될 질량수가 아닌 다른 질량수를 갖는 거가 원래보다 중성자를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동위원소라고 해서 무조건 방사성 동위원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동위원소들 중에서도 그래도 꽤 안정적인 동위원소들은 굳이 방사성 붕괴를 하지 않는데, 좀 심하게 불안정한 동위원소들의 경우는 방사능을 뱉으면서 중성자가 이제 도망을 치는 거지. 그럼 방사능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C14이 가장 대표적인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사실 C14는 나오는 방사선의 양이 굉장히 적어서 우리한테 막 유해할 정도로 나오고 그러지는 않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그 C14으로
표지되어 있는 이제 맨 왼쪽 거 가는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거고요. 이제 실험 나는 표지된 영양소를 넣어주는 거고, 실험 다는 표지된 영양소는 아니지만 아무튼 영양소를 넣어주는 거고, 보통 실험 나나 실험 다에서 넣어주는 영양소는 포도당일 거예요. 그러면 실험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으면 뭘 확인하기 위한 거가 될 거냐면, 실험 가는 이산화탄소를 넣어줬으니까 광합성, 동화작용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걸 거고, 실험 나나 실험 다는 영양소를 넣어줬으니까 이화작용을 하는지 확인하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화작용을 하고 동화작용을 한다면 뭐야? 생명체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실험인 거지. 자, 그래서 그때 실험 나나 실험 다는 별 상관없어요. 어차피 실험 나 실험 다는 읽어보면 모를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실험 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 실험 가에서 우리가 넣어주는 게 이산화탄소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확인하는 게 동화작용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동화작용은 흡열이니까 흡열이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네? 그래서 밑에 가열을 하나? 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가열은 동화작용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열해주는 이유는 완전히 동화작용과는 별도예요. 실제로 그 증거가 뭐가 어디에 있냐면, 실험 가에 보면 위에 램프가 있어요. 램프는 뭐야? 빛을 쬐주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애초에 이건 뭐야? 그래, 광합성이잖아. 광합성.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동화작용은 광합성이기 때문에 이 동화작용에 필요한 에너지는 열에너지가 아니라 빛에너지라서, 빛은 그래서 이 램프가 동화작용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역할인 거고, 그럼 가열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화작용 실험은요, 실험 결과 나오는 게 CO2,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을 계측하거나 하기가 쉬워요. 근데 가는 발생하는 게 하필이면 포도당이야. 그치? 광합성을, 동화작용을 하게 되면 포도당이 만들어질 테니까. 근데 포도당은 뭐야? 물에 녹아있거나 수용액이거나 고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사능 계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열해주는 거예요. 밑에 적혀 있어. 그 밑에 보면은 그 실험 가에서 가설 부분을 보면,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C14을 포함한 유기물이 합성되고 이것을 가열하면 방사성 기체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열의 목적은 동화작용을 일어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사성 기체가를 발생시켜서 이 C14이 들어있는 유기물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목적인 거지. 가열은 요 확인이 목적인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그냥 단순하게 가열해주는 게 동화작용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꽤 해요. 그래서 낚이지 않게 조심해달라 라는 포인트로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것도 별로 짚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래서 요 실험은, 거기 실험 가나 다를 갖다 놓고 이 실험에 대해서, 이 실험을 통해 저 질문은 어떻게 될까요? 기억, 니은, 디귿에 저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위 실험 혹은 이 실험을 통해 물질 대사가 생명현상의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저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의견을, 이거는 한 번 다, 한 명 한 명 다 의견을 내봐. 한번 보고 나서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동훈이. 저요? X? G 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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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러면 물어보고 싶어지는데 왜 X라고 생각해? X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유 한번 얘기해 보실 분. 혹시? 네. 그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은 좀 틀린 말이긴 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실험을 통해 물질대사가 생명현상의 특성임을 알 수 있다가 동그라미면 이 실험은 설계부터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실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 실험이 뭘 위한 거라고 했냐면 화성토양에 생명체가 사는지 확인하는 실험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화성토양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나는지 확인한 거잖아. 그럼 애초에 이 실험의 설계 자체가 생명체는 물질대사를 한다가 전제돼야 돼. 우리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실험을 해야 이 실험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 저걸 증명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X. 실제로 이제 얘가 예전에 나왔던 적이 있는 문제고, 제가 알기로는 완자의 문제에도 이 비슷한 질문하는 그 지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짚어드리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한 거고. 이렇게 하면 오늘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실험에 대한 정리는 끝났고, 이왕 한 김에 계속 못했던 대사성 질환만 좀 하고 끝냅시다. 대사성 질환 했었나? 안 했었나? 일단 대사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다루는 게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대사성 질환을 뭘 다룰지는 그때그때 조금 다른데, 근데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다루는 대사성 질환 2개만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하나가 통풍이고, 하나가 당뇨병입니다. 근본적으로 대사성 질환이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은, 말 그대로 대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물질 대사와 관련해서 생기는 질환인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대사성 질환의 특징은 뭐냐? 감염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 몸으로 병원체가 들어와서 생기는 병이라기보다는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이게 유전적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유전적 이상이 아니고 후천적인 어떤 생활 습관에 의한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에 의한 이상이든, 아니면 그냥 내가 방사능을 너무 많이 쬐서 그렇든, 아니면 그냥 유전적으로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났든, 아무튼 이런 어떤 병원체, 뭔가 세균, 바이러스 이런 병원체들에 의한 게 아닌 내 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사성 질환은 워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이 2가지만 다뤄보면요. 일단 통풍은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통풍의 키워드는 뭐냐면 요산입니다. 요산. 그러니까 통풍은 원인이 요산 축적이에요. 이게 원인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요산이 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산 얘기는 한 적이 있어, 우리가 이미. 요산이 뭐냐면, 원래 우리는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해독한다, 이 얘기 했었죠. 이 얘기는 계속 했던 거니까. 우리 간에서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해독을 하게 되는데, 근데 간 말고도 우리 몸에 워낙에 에너지를 많이 써서 암모니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조직이 있는데, 그게 근육입니다. 근데 근육에서도 암모니아 발생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육도 자체적으로 해독할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 근데 근육은 간에 비해서 세포수가 모자라요. 그래서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육은 요소까지 해독할 수가 없어서 중간인 요산까지만 해독을 하게 되거든. 근데 실제로 요산은 독성이 상당히 강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보다는 훨씬 약한데요, 그래도 꽤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요산이에요.
요산은 이름에서만 해도 바로 보이는 것처럼 원래 암모니아는 염기성이었지. 근데 요산은 산성을 띄어요. 그래서 이 요산이 그 근육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통 우리 이제 요산은 어떻게 하냐면 크레아틴 요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거든. 크레아틴에다 갖다 붙여갖고 내보내. 근데 만약에 크레아틴이 모자라잖아? 그럼 요산이 쌓이는 거야. 크레아틴이 있어야 내보내니까 크레아틴이 생길 때마다 요산을 꾸준히 내보내. 근데 요산 생기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산이 꾸준히 쌓이겠지. 그래서 요산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몸 안에 요산 축적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되는 게 이제 이런 통풍입니다. 근데 요산 축적의 원인은 주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일단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행장애라고도 얘기하는데 혈액순환 장애. 왜냐면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혈액이 이동하면서 물질을 운반하는 거잖아. 근데 물질 운반을 제때 해서 제때 내보내지 못하면 계속 쌓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경우엔 요산이 축적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지,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요산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혈액순환 멀쩡해. 근데 요산이 막 미친 듯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보통 혈액순환 장애랑 연결되는 거는 비만이거든요. 그래서 비만도 통풍의 원인이 되고요. 근데 두 번째, 요산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탄수화물 섭취가 극단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으면 통풍에 걸립니다. 왜냐면 단백질을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되고요. 아미노산을 분해하면 암모니아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육이 주로 단백질을 쓰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쓰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주로 쓰게 만들어버리면 요산의 생성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이런 식단도 많았는데 요즘엔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할 거면은 지방을 좀 많이 먹어준다던가 지방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경우가 많죠. 아니면 그 막 운동하는 사람들도 막 탄수화물을 아예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통풍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육이 에너지를 쓸 만큼의 탄수화물은 그래도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요산의 이제 요산 축적의 원인이 되는 거는 저 두 개가 일단 가장 메인이고요. 뭐 세 번째로는 뭐 크레아틴의 부족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굳이 다뤄볼 필요는 없는 거라서 저 두 가지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 혈액순환 장애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같이 연결해 줄 만한 게 비만이랑 연결해 주면 참 좋아요. 왜냐면 실제로 얘네 통풍 당뇨병 말고 대사성 질환으로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이거든요. 근데 고지혈증이 뭐야? 고지혈이 뭐야? 요거는 그냥 이름만 짚고 넘어가도 상관없을 텐데 많은 지방이 혈액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비만이랑 거의 짝꿍인데 그래서 이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혈액 순환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고지혈증 자체는 그냥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지고요. 그럼 그 혈액순환 장애가 결국은 이제 통풍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풍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통풍의 결과는 진짜 미친 듯이 아프다고 해요. 왜 통풍의 이름이 통풍이냐면 바람만 불어도 미친 듯이 아프다. 그래서 이름이 통풍이야. 그러니까 공기만 스쳐도 진짜 막 잘라내는 것처럼 아프다고 막 해요. 통풍에 걸리면. 보통 통풍이 우리 몸에서도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는 쪽에 관절에 주로 생기거든. 그래서 발가락이나 손가락은 주로 잘 안 생기고 발가락에 주로 제일 많이 생기는데 물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손가락에도 통풍 증상이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렇게 되면 진짜 엄청 아프대. 바람만 불어도 진짜 미친 듯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통풍이야. 그럼 해결 방법은 뭐냐? 대사성 질환의 공통적인 해결 방법인데요. 사실 그냥 식습관 개선 이런 겁니다. 운동하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제일 메인은 이제 식습관 개선인데요. 그거는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외워둬야 되는 그러니까 같이 정리해 볼 만한 포인트는 통풍은 이 정도가 있고요. 당뇨병 얘기를 해보면 당뇨병은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어요.
보통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은 그 좀 러프하게 나누면은 좀 그냥 단순하게 나눠보면 선천적 당뇨병과 후천적 당뇨병 이렇게 되긴 하는데 사실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1형이 선천적이고 후천적이고 다 태어날 수 있고요. 2형도 선천적으로도 될 수 있고 후천적으로도 될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보통 1형은 선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좀 더 많고요. 2형은 후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좀 더 많다 보니까 별명 정도로 써주는 게 선천성 당뇨병, 후천성 당뇨병 이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정식 명칭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일단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의 원인은 뭐냐면 그냥 딱 하나입니다. 인슐린 장애예요. 사실 당뇨병은 통풍처럼 걸린 것 자체로 몸에 막 바로 너무 아프고 이런 병은 아니다. 당뇨병은 사실 뭐냐면 오줌에 포도당이 나오는 병, 이게 당뇨병이에요. 사실 오줌에 포도당이 나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몸에. 해가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끽해봐야 오줌이 달달하다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될 에너지원이 몸 밖으로 새어나간다 정도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당뇨병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당뇨병의 가장 메인은 뭐가 되냐면 일단 오줌에 포도당이 나간다는 얘기는 사실 내 몸 안에 포도당이 그만큼 너무 많다라는 뜻이 우선이거든. 그럼 뭐야? 혈당량이 너무 높은 상태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이미 한 번 전에 얘기했었던 겁니다. 뭐야? 혈당량이 너무 높으면 무슨 문제? 혈액이 끈적거린다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지. 그럼 뭐야? 아까 얘기했던 결국 이것도 혈액순환 장애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엄청나게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지. 다른 병증이 나타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로 위험한 병은 아니에요. 오히려 당뇨병은 그냥 그 당 깔릴 때마다 포도당 사탕이나 이런 거 당 공급만 해주면 당뇨병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뇨병에 의해서 다른 대사성 질환들,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된 어떤 혈관 질환들이 나타날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당뇨병은 증상이나 그런 쪽은 방금 얘기한 정도로 정리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인슐린 장애에 대한 좀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 인슐린 장애는 말 그대로 인슐린에 작용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원래 인슐린의 역할이 뭐였어? 인슐린은 간한테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애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 인슐린이 원래는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인슐린이 고장이 나서 그 간한테 가서 명령을 내리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때 생기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애초에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문제가 되겠지.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 간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과정도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럼 혈액 속에 포도당이 되게 많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인슐린 장애는 꼭 그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슐린 자체는 멀쩡하게 나오는데 간이 그 명령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후천적 당뇨병이 되는데 간이 인슐린의 그 표적기관인데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 표적기관 작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호르몬이 가. 그러면 기관에 이 호르몬과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이 있어서 호르몬이 가서 거기에 딱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기관이 지금 이 명령이 내려왔구나 하면서 이제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호르몬의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기작인데 근데 그 인슐린이 가서 결합해야 될 곳이 고장나 버린 거야. 그래서 내 몸은 인슐린 정상적으로 막 열심히 내보내고 있는데 간 쪽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걸 수행을 하질 않는 거지. 인슐린이 가서 작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간 쪽이 고장나는 것과 인슐린을 분비하는 쪽이 고장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더 큰 문제 쪽은 어디 쪽이냐면 당연히 간이 고장난 쪽입니다. 인슐린 작용이 안 되는 쪽이 더 문제인데 왜냐면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문제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안 일어나게 만드는 건 너무 쉽습니다. 왜? 몸에 인슐린이 없으니까 문제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인슐린 그래 주사해주면 돼. 그래서 인슐린 주사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으로 증상을 계속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와 관련된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됩니다. 물론 인슐린 주사를 꾸준히 맞아야 된다는 단점은 있겠지만. 근데 반대로 인슐린 자체는 잘 분비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간이 문제인 경우는 어떻게 돼? 인슐린 주사 100날 맞아봤자 아무 소용없죠. 그치? 그러면 막 간이식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훨씬 어려운 해결책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메인은 인슐린 주사가 소용이 없다. 이게 메인인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간이 고장나는 쪽이 2형 당뇨병일걸? 기억이 안 나. 설명은 다 됐는데 이 중에 뭔가 하나가 1형이고 뭐가 하나가 2형이었는데 이게 자주 설명하지 않다 보니까 저도 한 번씩 헷갈리네요. 잠깐 볼게. 됐다. 1형이 이자에 문제가 생긴 거,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긴 쪽이고요. 2형이 간에 문제가 생긴 거. 그러니까 인슐린의 작용에 문제가 생긴 쪽인 겁니다. 그러면 1형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인슐린 주사로 이제 해결할 수 있어. 물론 병이 낫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1형 당뇨병 낫게 하는 방법은 뭐야?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뭐야? 막 식이요법 이런 거. 식단 관리. 근데 2형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 소용 없다고. 간이 고장난 거니까. 그리고 2형은 사실 식단 조절 이런 걸로도 해결하기 힘들어요. 근데 보통 이제 책에는 그냥 식단 조절 이런 게 들어있을 거예요. 식단 조절, 식이요법 이런 게 들어있을 건데 보통 2형은 사실 그걸로 해결하기 힘들고 진짜 간이 고장나버린 거라서 막 간이식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보통 그래서 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 당뇨병을 달고 사는 거지. 그러면 아이고야 끝.